너의 삶에 온 것을 축하해. 되돌아갈 길은 없어. 너가 잠에 들어도 우리는 널 찾아낼 거야. 모두가 세상의 주인이 되길 원하니까. 오늘은 영화 마티 슈프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개봉했었고 그때 큰 화제가 되었죠. 한국에서는 정식 개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가 이제 뒤늦게 개봉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조시 사프디 감독이 동생 베니샤 푸디와 함께 만들었던 영화들이 있었죠. 언컷 잼스와 굿타임인데 마티 슈프림도 그 작품들의 형태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일단 시간에 쫓기는 인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다가 더 큰 수렁에 빠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렇죠. 그런데 마티 슈프림은 또 그런 전작들과는 다른 기운을 갖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낭만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할까요? 이 영화는 탁구 선수가 주인공인 스포츠 영화이고 주인공 마티 마우저를 연기한 배우 티모시 살라메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영화로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처럼 마티 슈프림이 갖고 있는 낭만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아주 많습니다. 아직 마티 슈프림을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배경은 1952년의 뉴욕입니다. 주인공 마티 마우저는 유태인이고 전쟁 이후 뉴욕의 어느 뒷골목에 모여든 유태인들의 동네에 살고 있죠. 마티 마우저는 재능 있는 탁구 선수지만 대회 출전 비용을 벌기 위해 삼촌이 경영하는 구두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출전을 하고 싶은데 비행기 티켓을 살 돈이 없고 나중에는 협회에 내야 되는 벌금 때문에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이것부터가 언컷 잼스와 굿타임의 인물들과 비교할 때 마티 마우저가 갖는 낭만적인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굿타임에서 로버트 패티슨이 연기한 코니는 감옥에 갇힌 동생을 빼내야 하는 매우 현실적인 동기 때문에 연달아 사고를 치게 되죠. 언컷 잼스의 주인공 하워드는 도박 중독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졌고 이걸 해결하려고 또 도박에 베팅을 하다가 더 크게 무너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마티 마우저는 적어도 자신의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물론 영화 속의 그는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대회 출전에 목을 베는 건 아니죠. 구두를 파는 일도 잘해서 사장이 삼촌이 매니저로 승진시키려고 하는데 그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리하자면 마티는 나름 성실하게 일하며 살면 사는 대로 살 수 있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세계 1위의 탁구 선수가 되겠다는 그 열망이 그를 달리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스포츠 영화의 구조와도 닮은 부분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가족이나 애인도 버리고 내 자신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서사의 주인공인 거죠. 그런데 마티 마우저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인물이라서 흥미롭습니다. 다른 스포츠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최고의 선수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는 이미 자기가 성공 신화를 쓴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영국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전제를 미리 깔아놓고 자기 이름을 딴 탁구공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나 영화 속에서 기네스 펠트로가 연기한 케이스톤과 그의 남편 로겔에게 접근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나는 최고의 선수인데 나를 알리기 위해서 대회에 나가려는 것 뿐이야. 이런 식인 거죠. 영화를 보는 동안 저는 같은 건물에 사는 여자인 그 레이첼과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맺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를 진짜 사랑해서 그런 불륜 관계에 놓인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너를 만나주는 거야, 이런 태도였을 것 같죠. 이런 맥락에서 마티 슈프림이란 이 영화의 제목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영화 속에서 마티 슈프림은 주황색 탁구공 사업을 기획하면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부터가 과대망상처럼 보이죠. 이 영화가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스스로 언제나 최고라고 믿는 그의 근거 없는 확신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마티 마우저가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을 상품처럼 팔면서 목표에 이르려고 한다는 부분에서도 어울리는 제목입니다. 실제 이 영화가 그런 의미를 다 담아서 진행시키고 있죠. 마티가 영국 오픈 대회 결승전에서 패배하기 전까지가 그가 가진 자기 확신의 스토리라면 그 이후로는 마티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팔아가면서 진행되는 이야기니까요. 그토록 하기 싫어했던 서커스 탁구단에 들어가 재능을 팔아 돈을 벌고 아마추어인 것처럼 속이고 내기 탁구를 치기도 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가짜 탁구 대회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말하자면 마티 슈프림은 자신을 최고의 상품으로 마케팅하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상품성이 확 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나마 갖고 있던 것들이라도 팔아보려고 동분서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존심까지 팔아버리는데 이르는 거죠. 이런 맥락을 잘 보여주는 게 케이스톤과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마티는 케이스톤에게 접근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낭만적인 행동,
그리고 뛰어난 탁구 실력을 어필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케이스톤이 직접 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런데 나중에 K가 연극 연습을 하다가 마티와 벌이는 정서 장면을 보면 이 상황은 마티가 몸을 팔고 있는 장면처럼 연출되어 있거든요. 정사를 만끽하고 있는 건 K뿐이고 마티는 뭔가 절박하게 노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마티는 로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까지 허락하게 됩니다. 그처럼 이 영화는 주인공이 단지 자기 꾀에 빠져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를 연기하는 배우가 티모시 살라메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멋진 사람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쾌감과 동시에 어떤 연민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 마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당연히 케이스톤입니다. 결혼과 함께 경력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자신이 누렸던 영광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인물이죠. 그래서 처음 마티가 접근했을 때 여성으로서 스타로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마티의 경쟁자인 엔도는 아예 그가 속한 나라인 일본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뉴스릴 장면으로 엔도를 소개하는 이 부분을 보면 이 나라는 분명 전쟁 패배로 겪은 그런 상처를 엔도의 승리로 위안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마티 슈프림에서는 많은 등장인물이 자존심이라는 그런 카테고리의 결핍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영화 속의 케이스토리의 남편인 이 로겔이라는 사업가 캐릭터가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죠. 로겔이 기획한 탁구대회부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엔도의 승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인 일본의 결핍을 채우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가 마티에게 엔도와의 가짜 탁구 대회를 제안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돈 때문에 서커스 탁구를 치고 있는 마티라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마티가 로겔을 모욕하면서 그 제안을 거부했을 때 이 사람은 크게 긁혔을 것이고, 그래서 마티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영화를 보면 이 로겔이란 캐릭터가 가진 함의가 단순히 이 정도인 것 같진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가 이상한 대사를 하나 하죠. 나는 1601년에 태어났어. 나는 뱀파이어야. 나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마티 마우저를 만나왔지. 그들 중 일부는 나를 배신했고 또 일부는 정직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런 자들이 아직 여기 남아있지. 자네가 나가서 그 게임에서 이기면 자네도 영원히 여기 남게 될 거야. 그리고 자네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글을 읽어보면 이 대사에서 1601년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걸 가지고 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사가 그냥 마티에 대한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과격하고 허세에 있는 저주인 거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본 부분은 그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마티 마우저를 만나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로겔은 그동안 마티 마우저처럼 결핍이 있거나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용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그 수많은 마티 마우저 중에서는 그의 아내 케이스톤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보면 로겔이란 사람은 주인공 마티 마우저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를 지배하는 존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티 마우저가 이미 그렇게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어디를 가나 로겔처럼 자신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마티도 로겔 같은 그런 뱀파이어가 되길 원한 건 아닌가. 그런데 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마티는 나는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저 사람 같은 인물이 될 수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선수권 대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겨봤자 얻을 게 하나도 없는데도 기를 쓰고 엔도를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엔도를 한번 이겨서 내가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로겔 같은 사람이 쳐놓은 덫에서 발을 빼고 싶었던 욕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모든 걸 다 잃고도 흔히 말하듯 그깟 자존심 하나 챙기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 또한 마티 슈프림이 사프디 형제의 다른 영화보다 더 낭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겠죠. 그렇게 자존심 하나만 챙긴 마티가 레이첼이 낳은 아기를 보러 옵니다. 신생아실 앞에서 아기를 본 마티는 눈물을 철철 흘리죠. 언뜻 보면 이때 그가 흘리는 눈물이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감동? 그러면서 느끼는 자신이 벌여왔던 사건 사고들에 대한 후회, 이런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마티의 새로운 성장을 운유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사프디 감독도 하나의 꿈이 끝나야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남자가 과연 앞으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결말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로겔이 한 그 대사가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너가 그 경기를 이기면 너도 영원히 여기에 남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이 영화를 보는 동안
관객인 우리가 경험한 마티 마우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재미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 최고가 되겠다는 에너지를 발동시켜야만 그 도파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인 거죠. 그런데 최고의 탁구 선수가 되겠다는 그 꿈이 이제 정말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린 겁니다. 탁구 연맹에서도 찍혔고, 로겔은 또 보복을 하려고 할 것이고, 개주인 할아버지의 사망 사건에도 연루되었고, 범죄 사건은 제쳐놓고 봐도 이제 마티 마우저가 살 수 있는 방식은 다시 첩으로 돌아가서 얌전히 구두를 팔거나 서커스 탁구를 하거나 사기 탁구를 하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만들었던 그런 성공 신화의 이미지, 이런 거 더 이상 팔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티는 로겔의 말대로 원래 살던 대로 갇혀 살면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연출이 또 있었습니다. 일단 울고 있는 마티 마우저의 얼굴을 보여줄 때 이 영화는 신생아실 창문 너머로 그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교도소 면회실 안쪽에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때 그의 얼굴 위로 흐르는 노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의 그 가사가 이제 마티가 여기에 갇혀버렸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반부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의 삶에 온 것을 축하해. 되돌아갈 길은 없어. 너가 잠에 들어도 우리는 널 찾아낼 거야. 가장 바르게 행동하면서 대자연에게서 등을 돌려봐. 모두가 세상의 주인이 되길 원하니까. 이 가사와 마티 마우저의 상황을 붙여놓고 보면 진짜 갑갑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이 영화의 초반 오프닝과 이 마지막 장면을 연결해놓고 봐도 같은 느낌입니다. 마티의 정자와 레이첼의 난자가 만나 하나의 수정란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마티가 어떤 발버둥을 쳐도 결국 그가 마지막에 오게 될 종착지는 바로 이 신생아실 앞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프디 감독이 동생과 만든 전작인 언컷 잼스에서도 블랙 오팔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수미상관으로 연결을 해놓았죠. 이번 마티 슈프림에서도 아이가 착상되는 과정과 탄생한 아기를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마지막 장면에서 마티가 흘리는 눈물은 이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은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라는 그런 자각에서 오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눈물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는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자기가 벗어나려고 했던 현실에 갇힌 자의 눈물이었을까? 많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